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연입니다. 커먼라디오는 77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오늘 특별한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키워드는 식민지.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얘기는 아닙니다. 해방 후 우리 안의 식민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의 식민지가 뭐지? 하실 분들 있으실 텐데요. 그동안 학계에서 자주 불려왔던 말, 바로 대한민국 내부 식민지, 호남 이야기입니다. 정치학계에서 우리 사회를 분석하려고 내놓은 틀이기는 한데요. 호남이 우리나라의 내부 식민지다. 좀 살벌하고 과한 명제로 들리긴 하죠.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여전히 그런 말을 낳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커먼라디오는 우리 현대사에서 전라도에 씌워진 굴레를 분석한 전문가 한 분을 초대해서 이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커먼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오늘 커먼라디오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지난 시기 어떤 일들을 겪어왔고, 그리고 겪어온 일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건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지, 지금 우리의 좌표를 크게 한번 바라보기 위해 초대한 분입니다.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책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분석하신 분, 서울에 있던 조기동 작가를 지금 여기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조기동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기동입니다. 네, 제가 방송 이거 들어가기 전에 작가님께 제가 이 책을 주문했는데 굉장히 불편했다. 왜냐면은 내가 전라디언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고 직접적으로 약간 맞은 느낌이어서 책 표지를 다 찢어버리고 싶었다고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좀 불편한 주제이기는 합니다. 예, 그렇죠. 네. 사실 저도 뭐 딱히 언제나 저도 책 표지 볼 때 사실 약간 좀 속에 세요. 제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참고로 네.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이제 대학교 때 서울에 가서 이제 광주에서 산 시간하고 서울에서 산 시간이 거의 비슷한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터넷 같은데 호남 차별 콘텐츠는 굉장히 널리 퍼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볼 때마다 예. 되게 막 뭐 화가 난다, 부끄럽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딱 그냥 그 불편한 느낌이에요. 많이 불편하죠. 예. 네. 이 호남 차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분석까지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책은 이제 호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호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부터 출발해야 되잖아요. 출발점은 결국 호남 차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왜 내가 호남 예. 얘기를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 그 네. 얘기부터 시작할 수밖에 그 없는 이야기부터 거예요. 시작할 수밖에 없죠. 예. 네. 예. 일단 호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전에는 이제 세습중산층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20대 청년들 이야기였고요. 네네네. 이제 다른 책을 써야 되겠다 싶었는데 결국 좀 지역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이게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정치적인 이야기만 로만 호출이 되잖아요. 특히 네, 맞아요. 뭐 선거 때만 이제 호남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지는 호남의 보수가 성장하고 있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선거 때만 네. 민주당인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네, 솔직히. 그렇죠. 네. 예, 이게 되게 서울 사람들의 관점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근데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떻게 돌아가나 내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내가 사는 지역 호남은 왜 이렇게 아직도 정권 민주당 정권이 3번은 집권했지 않습니까? 이른바. 네네네. 이게 90년대 후반부터 어느 정도 정치적인 지역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사라졌다고 하는데 왜 호남은 계속 저발전에 머물러 있나? 멈춰 있는지. 돌파구를 왜 못 찾고 있는가? 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지역이 발전이 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시작된 문제들이 지금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좀 책을 써서 좀 어느 정도 이거를 좀 깊이 있게 또는 다양한 각도로 보여줘야 돼 있다는 생각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호남 문제가 단순하게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서울과 경기도 밖 이른바 지방이라고 이야기되는 네네. 그 지방의 문제를 아주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했고요.
호남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지방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내지는 지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해결책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 제가 원광대 총장님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서울민국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랑 예. 약간 일맥상통한 느낌이 듭니다. 예, 결국 이제 서울민국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문제는 단순하게 서울에 있는 자원을 뭐 지방으로 옮겨달라는 것만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이게 도저히 이제 발전할 수 없는 지금 굉장히 좀 굴레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굴레에 갇혀 있는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의 문제를 모순을 타파하고 뭔가 새로운 발전의 전망을 찾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호남 또는 지역 내부의 문제들을 좀 내부자적인 시각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네. 세 개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호남의 차별, 네. 차별로 인한 현재의 문제,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바꿔나갈 것인가. 예. 이런 흐름으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호남 차별의 원인이 도대체 뭐죠? 저는 차별이란 게 단순하게 호남 사람들이 뭔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인종적으로 틀리다던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어떤 옛날부터 비롯된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 지역 감정을 하면은 무슨 조선시대 때 이랬다, 고려시대 때 이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차별이라는 거는 함께 살아야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화 시기 이전에는 사실 차별이고 말고 있지가 않았던 거죠. 그게 인종적인 구별도 안 되고요. 그렇죠. 우리 단일 네. 민족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오히려 호남의 문제는 산업화 시기에 호남이 어떻게 저발전. 저는 이제 그 산업화 열차에 설국열차 보면 열차 쭉 있고 꼬리칸 있잖아요. 꼬리칸의 존재가 되었다는 게 산업화 열차에 우리가 탑승을 못했군요. 예, 거의 끝자락에서 제대로 못 누리고 그 문제가 결국 차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못하니까 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인데 가장 일반적인 차별의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재밌는 게 그 아일랜드 이민 온 백인들도 이제 나라 따라 이민 온 순서가 있거든요. 네네. 맨 처음에는 영국 사람들이 오고 맞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나 독일 사람들이 오고 북유럽 사람들이 오고 맨 마지막에 아일랜드계가 오고 옛날 아일랜드 감자 기근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탈출하는데 19세기 후반에 아일랜드 사람이 오고 이탈리아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이제 동유럽 사람들이 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19세기 말에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백인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똑같이 첫째. 하얀 사람인데요. 예, 인종이 틀리죠, 사실. 인종은 인종이 틀리지만. 틀린 것도 있고 피부가 하얘도 하얗다고 인정을 못 받죠. 백인은 예전에 있던 사람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돈이 없거든요. 하층 노동자로 편입되는데 하층 노동자로 편입되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굉장한 경쟁 관계가 붙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게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19세기에 그 전통적으로 영국 앵글로색슨계로 전통적으로 뉴욕에 살던 그 노동자들하고 아일랜드계 노동자들하고 서로 다 하층민들이 서로 싸우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서 차별이 되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하층이고 외부에서 유입되어 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곱게 볼 리도 없고 뭔가 딱지가 붙는 거죠. 그게 호남 사람이란 딱지인 거고 호남 차별이 문제인 거는 호남만이 산업화 시기에 전국 단위로 이주한 집단이기 때문에 가령 충청도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이주를 하고요. 대구 사람들, 경북 사람들은 대구나 또는 부산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 전국으로 다 가잖아요. 네, 맞아요.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제 친척들도 울산에 있고 부산에 있고 맞아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호남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동시에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잖아요. 네. 가령 뭐 옛날 80년대 보면 재밌는 자료들이 영등포구 그 선거구들 지역을 보면은 돈 많은 여의도 지역에는
호남 사람들이 거의 없고 아, 여의도엔 없고. 예, 80년대 자료를 보면 이제 영등포, 뭔가 그 양평 이런 공업지대에 몰려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단은 호남 사람들이 안 좋은 인식이 생겨났고 차별로 이어지죠. 네. 두 번째는 엘리트 집단 내부에서 거기는 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이 야당이었기 때문이죠. 옛날부터. 이거는 박정희 시대 때부터가 아니라 사실 이승만 시대 때도 호남은 야당이었습니다. 이 한민당이라고 있죠. 한국민주당이라고. 한국민주당의 핵심은 이게 그 김성수 씨도 있고 뭐 송진우 씨도 있고 다들 호남계 지주들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잡았을 때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왜 못 올라가요? 그때 한민당은 이승만 정권 설립부터 해서 계속 밀려나 있었죠. 아. 밀려나 있었고 50년대도 야당, 60년대도 야당, 70년대도 야당. 그러니까 계속 야당이었지만. 야당이고 한 번도 정치 권력을 쥐지도 않았고 그 시대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 과정이라는 거는 결국 중앙 엘리트가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 엘리트의 성장이라는 게 옛날 향촌 사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향촌 사회는 전형적인 지연 사회, 해련 사회, 그리고 학연 사회죠. 여기서 학연은 또 지역 명문과 연결되고요. 그렇죠. 이러면서 엘리트 사회에서 호남 출신들이 배제가 됩니다. 우리 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 그러고 하층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있고 두 가지가 얽혀지면서 굉장히 사회경제 약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를 보는 서울 사람들의 시선 또는 이주 노동자를 보는 충청도 이주민의 시선, 호남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전라도 네. 사람들은 꼭 뒤통수 친다. 그냥 거짓말한다. 약자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붙는 거죠. 네. 마치 하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안 좋은 인식들이 있고 이게 뭐 지역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흔히 지역 감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고 유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실제로 보면은 호남 사람들은 편의점 알바 뽑지 않겠다 이런 글이 몇 년에 한 번씩 화제가 되잖아요. 저 예전에 네. 진짜 그거 보고 되게 어이없었던 게 주민등록번호 뭐 무슨 자리로 시작하면 그런 네, 사람은 그게 뽑지 이제- 말아라. 네. 그게 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지역을 보여준다면서요. 네, 첫 번째가 성별, 두 번째 두 자리인가 세 자리인가가 지역인 두 자리가 지역인데 시 도니까 네. 시가 호남 딱 그 글이 전북과 전남, 광주. 완전 난리가 그렇죠. 났었어요 예, 그때. 저도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 편의점 알바 뽑으면서 어쩜 못됐다 막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 영상이나 언론도 그렇고 또 드라마나 영화로도 이런 부정적인 호남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된 그런 문제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 되래요? 마치 그런 오늘날에 보면은 이게 조선족이나 중국 동포들이나 외국인들을 굉장히 좀 약간 대중매체에서 요즘은 그래도 그 정도가 낮은데 영화 같은 데서는 전형적인 악역들이잖아요. 요즘은. 네. 비슷한 역할 호남 사람들이 많은 아니 왜 그걸 왜 우리가 하냐고 왜 그 비슷한 역할을? 호남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서 하층민이고 실제로 하층민들이 많이 하는 게 폭력 조직이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폭력 조직이 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울로 많이 올라가죠. 실제로. 예. 이게 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건 이제 옛날 얘기라고. 그건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결국에는 그 얘기인가요? 지금은 우리가 산업화 열차에 너무 늦게 올라타는 바람에 이제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제 뭐 DJ 정권 이후에 민주당이 몇 번 이렇게 집권을 하기도 예. 했는데 이제 노무현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업화 열차는 좀 늦게 탔지만 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겨주면 우리도 뭐 KTX처럼 뭐 달려갈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되죠. 그니까요. 경제 발전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가장 큰 문제는 2000년대 들어와서 그리고 2010년대 들어와서 점점 도로나 철도 흔히 SOC라고 하는 것들 네네네. 그 유형자본 투자가 SOC 투자가 경제 발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한국 경제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무형 자본이 중요해지는 거죠. 기술,
인력, 아이디어 같은 무형 자본이 중요해지는데 문제는 그런 자본들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에서 정부 지원이 그 무형 자본 어떻게 지역에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성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네네. 이야기하면 그 정치적으로 뭔가 지역 개발하려는 게 맹점이 거기에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호남 출신 기업인도 없잖아요. 예, 이거는 50년대부터 형성이 된 거거든요. 가령 네. 제가 책에서 어떤 예를 드냐면은 똑같이 50년대 한국의 기업가들 중 상당수는 이제 개항기 때부터 이제 대지주가 되셔가지고 미국 교육을 통해서 30년대 40년대쯤에 한 2세나 3세 정도 그 지주 집안에 네네네. 2세나 3세 정도가 뭔가 그 양조장을 하거나 아니면 정미소를 하거나 아니면 상점을 차리거나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상업자본으로 변화하고 50년대 기업을 차려서 60년대, 70년대 이게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한국 재벌들의 성장 방식 중 하나인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네. 전라북도에서 재벌이 안 나온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가 된 거죠. 왜냐면 우리는 땅도 넓고 쌀도 잘 나오고 술도 잘 만들고 잘 예. 먹고 잘 노는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재벌이 안 나왔죠? 50년대부터 정부에서 소외됐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삼양사의 계열사 중 한 모태인 경성방직인데 경성방직 같은 경우가 한국전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공장 재건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공장이 영등포하고 의정부에 있었는데 네. 정부에서 돈을 못 따내요. 예. 그래가지고 의정부 공장 설비 일부를 팔아가지고 영등포 공장을 재건을 하거든요. 아. 야 그런 것도 있고 50년대 6.25 전쟁 여파도 굉장히 크죠. 몇 달밖에 인민군이 점령 안 했다지만은 다 사실 파괴됐으니까. 굉장히 파괴됐고 엘리트들도 서로 이제 이념 따라서 죽고 죽이면서 많이 날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경상도 지역은 이제 군수기지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복합되다가 이제 60년대 되고 60년대 바로 박정희 등등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그분들은 핵심은 대구 고등보통학교 지금 경북고 네네. 전형적인 영남 세력이죠. 영남하고 몇 개 서북계인데 서북계는 나중에 밀려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점점점 소외되면서 기업이 없게 됩니다. 너무 고질적인 네. 너무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문제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발전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경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SOC만 더 따면 된다. 아 맞아요. 예. 도로 만들자, 철도 그냥 만들자. 공항을 지어주세요.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뭔가 해보자. 그런데 예산 투입만 가지고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났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한국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영남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국 공장들이 다 베트남 옮겨가잖아요. 네, 이제 중국도 안 비용 가고. 때문에 맞아요. 예. 한국의 산업 구조도 더 이상 뭔가 인건비로 승부하는 그런 제조업도 아니고 인건비나 설비로 승부하는 제조업도 아니고 한국에 남아있는 공장은 삼성 반도체 공장처럼 정말 기계화가 된 그런 공장들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그 주된 특히 청년층에 대한 고용을 보면은 이게 고부가 가치 또는 지식산업 이러고 뭔가 은행원 같은 중소형 화이트 칼라는 또 뽑지도 않습니다. 요즘에 은행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런 식의 사무직 요즘 많이 안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상. 그래서 그런 말이 아예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죠. 사무직의 진출의 남방한계선은 성남에 있는 판교. 남방한계선. 이게 남방한계선. 엔지니어의 남방한계선은 이제 기흥. 수원에 있는 기흥까지. 기흥 아주 더 남쪽 아주 극가까이 나가면 서산 정도 아산. 네. 그냥 문제는 이제 한국이 지식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지방에 점점 기회가 안 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방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지역 개발의 패러다임을 뒤엎어버리는. 그런데 어려울 것 그러려면 같은데요. 대단한 내부적인 논의와 문제의식과 토론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안 되니까 결국은 점점점 돌파구를 못 찾는 게 아닐까. 네. 예.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제 한숨 소리가 한 방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책을 통해서 호남의 문제를 깊이 분석하신 분 조기동 작가님과 지금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 한숨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니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가 유독 그런 네. 좀 열등감이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로 이제 인구가 유일하게 줄어드는 시도 중 하나였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인구 소멸 지역으로 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보이는데 전라북도가 유독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호남이 단일한 실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호남선과 전라선, 광주로 가는 호남선과 네네네. 전주로 가는 전라선이 끊어져 있지 광주와 전주는 연결돼 있지 않죠. 진짜 그게 진짜 예, 그리고 이상해요. 광주 순천도 철도가 없죠. 네. 다시 말해서 전주, 광주, 순천은 사실 별개의 생활권역이고 따로따로 서울에 종속된 개별 지역이지 다 같은 호남이나 한 덩어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역에서 소적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도 전북에서도 이제 새만금 사업 둘러싸고 굉장히 그 인근 시도 간에 한판 붙고 있고 경계 문제로 네, 싸우고 있죠. 혁신도시 주변에 가지고 전주하고 근방이 싸우고 사실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광주하고 나주하고 최근에 엄청난 갈등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나주에 또 이제 그 예. 정부 기관들 많이 들어가고 네, 해가지고 결국 한 생활권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호남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광주 전남만 이야기되지 전북은 정작 소외된다. 맞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는 결국 그냥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어느 도시가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규모나 인구 면에서 아무래도 어디 우월한 그렇죠. 밀리죠. 밀리게 되죠. 그럼 오히려 독자적인 무언가를 일단 만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제가 사실은 이 전라디언의 굴레 참 오늘 불편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끊어내야 하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지금 이게 가장 문제는 지금의 지역의 정치 경제 구조. 그러니까 저는 지방 지배 체제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사실 전남뿐만 아니라 뭐 대구 경북도 똑같아요. 모든 지방이. 모든 지방이 사실 비슷한데 정치적으로 단일 정당 독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일부 엘리트들이 있고 그리고 두 정치 엘리트와 경제 엘리트는 사실 별개가 아니죠. 한 몸이죠. 예, 연계되어서 중앙 정치와 중앙 정치의 재경 우리 출신 인재들 네. 재경을 한 팀이 돼가지고 예산을 따오거나 자리를 얻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지방의 정치 경제가 굴러왔단 말이에요. 진짜 후졌네요. 네, 그런데 그 체제가 이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예산을 따와서 경제 발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낙수 효과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지방 사람들 사이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표면화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광주 같은 경우는 쇼핑몰 논란으로 있었고 그 때때 몇 년마다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어떤 그 지방 기존의 정당에 대한 불만.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 같은 경우는 김부겸 의원이 전 의원이 당선이 됐고 호남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사건을 냈죠. 네. 그리고 2020년에는 2020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꼴찌 낮은 순서대로 이야기하면은 광주가 제일 꼴찌고요. 그 다음에 대구고 그 다음에 전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전북도 전주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대구의 문제도 사실 호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대구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비슷한 구조잖아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저는 어떻게 하면 지역의 정치를 좀 더 개방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가장 건그죠. 그 지역 정치의 비례 투표가 비례의원이 한 10% 정도잖아요. 네네. 근데 한 30% 정도는 늘리던가. 아. 그러면 소수 정당이 하나나 두 석 정도 갖고 가죠. 또는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자체적인 결사체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소수자들을 육성을 하면은 어느 정도 견제가 되건가 아니면은 정치적인 대안을 만드는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로 어떤 정치 부분에서의 어떤 소수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개방적인 정치 체제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네, 결국에는 다양성과 개방성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시 행정이나 정치에서도 꽤 바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도시 행정의 개방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외국의 도시, 뉴욕이나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유튜브로도 중계를 하고요. 아. 회의 내용을 방청은 기본이고 뭐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그런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알아야 될 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 개발과도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죠. 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민 참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데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논의하고 정보가 개방돼야 이제 논의도 하고 뭔가 토론을 하고 경쟁하는 세력들끼리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도시행정 개방성을 높여가는 게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공청회까지 바라지도 않고 유튜브 중계라는 이런 간단한 방법도 있으니까요. 예. 많은 고민들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다 뽑았으니까 한번 저희도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기동 작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라디언의 굴레 책의 저자 조기동 작가와 우리 전라북 도민이 처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좌표 한번 크게 짚어봤습니다.